한 달에 5천만 원, 작은 식당 하나가 이만큼을 팔았다면 사장님은 부자가 됐을까요? 그런데 어떤 가게는 그 돈을 다 팔고도 통장에 적자를 찍었습니다. 한 끼에 18만 원, 예약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그곳, 바로 오마카세 이야기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매달 일일이면 직장인들이 사무실 책상 밑에서 몰래 예약 전쟁을 벌이던 가게들이 지금은 전국에서 2,593곳이나 문을 닫았습니다. 웬만한 중소도시의 식당가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죠. 도대체 그 뜨겁던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가장 비쌀 때 오히려 가장 위태로웠던 오마카세. 그 돈의 흐름을 한 줄씩 뜯어서 줄폐업의 진짜 범인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과 3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달 1일 자정이 되면 직장인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붙잡았습니다. 한낮 회의 시간에도 책상 밑으로 슬그머니 손을 넣어 예약 버튼이 열리는 순간을 노렸고요. 인기 가게의 자리 하나를 잡는 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과 똑같았습니다. 자정이 되자마자 새로 고침을 수십 번 누르고 그러다 자리가 다 차버리면 깊은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바로 스강 신청이었습니다. 수강 신청 날 좋은 강의를 못 잡으면 한 학기가 통째로 꼬이듯 오마카세 한 자리를 두고 그렇게 전쟁을 벌인다는 뜻이었죠. 외식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서 일식 오마카세는 2023년 내내 예약 순위 1위를 지켰습니다. 한 번 예약에 성공하면 단톡방에 자랑부터 올리던 시절이었어요. 6개월을 기다려야 겨우 한 끼를 먹는 가게도 흔했고요. 한 끼에 18만 원. 웬만한 직장인 하루 일당을 한 끼에 쓰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처럼 SNS에 올렸습니다. 그만큼 오마카세는 성공한 어른의 상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뜨겁던 열기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오마카세 검색량을 따라가 보면요. 2023년 1월에 정점을 찍은 뒤로 고점 대비 85%나 빠졌습니다. 100명이 검색하던 걸 이제 15명이 찾는 셈이죠. 더 놀라운 건 오마카세라는 말이 막 퍼지기 시작하던 2019년 5월보다도 지금이 더 낫다는 겁니다. 유행이 시작되기도 전으로 시계바늘이 통째로 되감긴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콧대 높던 18만원짜리 코스에는 어느새 9만원, 반값 할인 안내가 붙었습니다. 어제까지 손님을 줄 세우던 가게가 오늘은 손님을 붙잡으려고 제발로 가격표를 반으로 접은 겁니다. 이 풍경 하나만으로도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숫자로 보면 더 서늘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요.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아둔 일식 음식점이 무려 2,593곳입니다. 같은 기간에 중식당보다도 카페보다도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서울만 따로 떼어봐도 2023년 한 해에만 577곳이 폐업했어요. 하루에 약 2곳씩 매일같이 누군가의 가게에 불이 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그 카운터를 차렸을 텐데 말이죠. 한때는 없어서 못 가던 그 거리, 예약 전쟁이 벌어지던 그 거리가 지금은 임대 안내문이 줄줄이 나붙은 거리로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상식이 한번 깨집니다. 보통은 인기가 서서히 식고 손님이 조금씩 줄다가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마카세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그 순간이 곧 정점이었고 바로 그 꼭대기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이 가장 어렵던 바로 그때 이미 추락은 예약돼 있었던 거예요. 줄 서서 들어가던 손님들은 그저 가게가 잘 나간다고만 생각했지 그 화려한 카운터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미쉐린 3스타를 받은 모수 서울마저 2026년 1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동네 가게도 아니고 한국 외식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곳까지 흔들렸다는 건 이게 가게 몇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받던 가게들이 왜 이렇게 빨리 쓰러진 걸까요? 그런데 이 가게들, 사실은 손님이 줄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처음 문을 열던 그날부터 이미 적자를 향해 달리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어있던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오마카세라고 부르는 이 음식이 원래 무엇이었는지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오마카세는 원래 그렇게 비싼 음식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마카세라는 말은 일본어 마카세루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맡긴다는 뜻이죠. 뭘 맡기느냐? 메뉴 선택을 통째로 주방장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의외의 얼굴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오마카세는 손님을 위한 사치가 아니었어요. 가게 입장에서 만든 효율 장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날 남은 신선한 재료를 알아서 맡아 처리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생선은 하루만 지나도 값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방장이 그날 들어온 재료로 알아서 코스를 짜주는 겁니다. 버리는 재료를 줄이고 회전을 빠르게 돌리는 거죠. 경영학에서 말하는 재고 관리, 딱 그겁니다. 손님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가게가 손에 안 보려고 만든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효율의 도구가 한국에 와서는 전혀 다른 옷을 입습니다. 시작은 1990년대였습니다. 신라호텔 아리아케, 조선호텔 스시조 같은 특급 호텔이 오마카세를 들여왔거든요. 호텔 안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붙었습니다.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만 가는 곳. 이 한 줄짜리 이미지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2010년대로 넘어오면 호텔에서 솜씨를 익힌 셰프들이 청담동으로 독립해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건 가게를 차린 거죠. 가격은 더 올라갔고 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해외여행길이 막혔어요. 명품 매장 앞에 줄 서던 소비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시선이 한 끼 식사로 쏠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큰 돈은 못 쓰지만 작은 사치는 부리고 싶다. 이걸 스몰 럭셔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명품 가방 대신 한 끼 식사에 사치를 부리는 거예요. 오마카세가 바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손쉽게 누리는 사치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묘한 심리가 작동합니다. 보통 물건은 비싸면 덜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물건은 비쌀수록 더 사고 싶어집니다. 비싸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남들과 달라 보이게 해주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배불런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가격표가 높을수록 오히려 더 갖고 싶어지는 과시용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18만 원이라는 숫자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매력이 됐던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일본에서 남은 재료를 알뜰하게 처리하던 가게의 살림살이 도구가 한국에 와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계급의 상징으로 변신한 겁니다. 효율의 도구가 과시의 무대가 된 거죠. 출발점부터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계급의 상징이 왜 한 달에 5천만 원을 팔고도 통장에 적자를 찍었을까요? 이제 사장님의 장부를 한 줄씩 직접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작은 가게 하나가 이만큼을 팔았으면 사장님은 분명 웃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돈을 다 팔고도 통장엔 적자가 찍히는 걸까요? 사장님의 장부를 한 줄씩 직접 펼쳐보겠습니다. 코스 한 상이 18만 원이라고 해보죠. 비싸죠? 그런데 이 18만 원이 사장님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재료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오마카세의 원가율이 35%에서 45%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18만 원짜리 한 상을 차리는데 재료값만 7만 원에서 8만 원이 그대로 나갑니다. 절반 가까이가 시작부터 사라지는 거죠. 왜 이렇게 비쌀까요? 신선한 생선은 정해진 값이 없거든요. 셰프는 새벽 4시에 노량진 경매장에 나갑니다. 그날 운이 좋아야 좋은 참치 한 마리를 무는 거예요. 물건이 귀한 날엔 부르는 게 값이고요. 사장님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18만 원에서 재료비 8만 원이 빠졌습니다. 이제 10만 원 남았네요. 여기서 또 큰 게 나갑니다. 사람 값이에요. 10년, 20년을 칼만 잡은 숙련 셰프의 인건비. 손님 한 명 한 명 앞에서 직접 쥐어주니 사람을 함부로 줄일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조 인력까지 더하면 한 상에서 인건비로 3만 원 안팎이 또 빠져나갑니다. 이제 7만 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이 임대료입니다. 오마카세는 어디에 있나요? 청담, 강남, 목 좋은 자리에만 있죠. 그 자릿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임대료는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똑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고정비라고 부릅니다. 손님이 꽉 차도 한 달 임대료, 손님이 텅 비어도 똑같은 임대료. 한 상에 2만 원어치 자릿세가 또 빠집니다. 이제 5만 원 남았네요. 끝이 아닙니다. 가스비, 전기세, 그릇값, 카드 수수료, 그리고 세금. 자잘해 보여도 다 합치면 한 상에 3만 원이 또 사라집니다. 자, 다 빼봤습니다. 18만 원을 팔았는데 사장님 손에 남는 건 고작 2만 원 안팎입니다. 비싼 가격표가 무색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끼 18만 원을 받아도 사장님이 진짜 손에 주는 건 2만 원 남짓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그림이 아니죠? 결국 한 달에 5천만 원어치를 죽어라 팔아도 사장님 통장에 남는 건 고작 몇백만 원입니다. 그것도 손님이 꽉 찼을 때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대목이 나옵니다. 경제학에 영업 레버리지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은 살짝만 기울어도 짐이 와르르 쏟아지잖아요. 고정비가 큰 가게가 딱 그렇습니다. 임대료와 셰프 월급처럼 무조건 나가는 돈이 크면요, 매출이 조금만 빠져도 이익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숫자로 보면요, 매출이 15%만 줄어도 순이익은 절반 가까이, 많게는 80%까지 증가합니다. 손님 10명 중 한두 명만 빠져도요. 여기서 30%까지 빠지면요, 그때부턴 팔수록 손해입니다. 곧장 적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버티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싸면 많이 남는다는 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비싼 가게일수록 짐을 더 무겁게 싣고 달린 트럭이었던 거죠. 손님이 줄어든 그 순간 사장님은 텅 빈 가게를 보면서도 똑같은 임대료를 그대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화려한 카운터 뒤에 진짜 얼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위태로웠어도 손님만 끊기지 않고 계속 왔다면 어떻게든 버텼을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손님들이 등을 돌릴 결정적인 이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손님들이 등을 돌린 이유입니다. 처음엔 다들 비싸도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어딜 가든 똑같았습니다. A 가게에서 먹은 단새우, B 가게에서 먹은 성게, C 가게의 금태. 가게 이름만 다를 뿐 코스가 거의 복사 붙여넣기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요, 맥도날드처럼 어느 지점을 가도 똑같은 메뉴가 나오는 겁니다. 한 끼 20만 원을 내면서 기대했던 건 나만을 위한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손에 쥔 건 어디서나 똑같은 코스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돈을 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30대 직장인 커플이 있었습니다. 몇 달치 용돈을 모아서 기념일에 큰맘 먹고 예약을 잡았어요. 그런데 정작 카운터에 앉으니 마음이 편하질 않았습니다. 옆자리 눈치가 보여서 사진 한 장 제대로 못 찍고요. 초밥이 나오면 식기 전에 얼른 삼키느라 마주보고 웃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도 정작 둘만의 기념일은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문제는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규칙이 쏟아졌어요. 1분만 늦어도 입장이 안 됩니다. 초밥이 나오면 10초 안에 드세요. 사진 찍을 때 셔터 소리도 내지 마세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 돈 20만 원 내고 왜 혼나는 기분으로 밥을 먹어야 하죠? 여러분, 열받지 않으세요? 비싼 돈을 냈는데 손님이 아니라 마치 시험 보러 온 학생이 된 기분이었던 겁니다. 규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은 예약금을 미리 받고 사정이 생겨 못 가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또 어떤 곳은 옆 사람과 대화도 자제해달라고 했고요. 노쇼라도 나면 코스값 전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가게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곳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손님 입장에선요, 한두 군데서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마음이 싹 식어버립니다. 대접받으러 간 자리에서 오히려 내가 가게 눈치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시가라는 이름 뒤에서 냉동 재료를 쓰거나 원산지를 슬쩍 둔갑시킨다는 의혹이 돌기 시작한 거죠.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하지만 한번 의심이 들면 그 비싼 가격표가 전부 거짓말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연산이라 믿고 낸 그 돈이 사실은 어딘가의 냉동고에서 온 게 아닐까. 이 작은 의심 하나가 신뢰에 두게 금을 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비싸면 좋은 거라고 믿었어요. 비쌀수록 더 가고 싶어지는
경제학에서 배불런제라고 부르는 그 심리였죠. 우리 솔직히 그런 적 있잖아요. 가격표에 0이 하나 더 붙으면 왠지 더 대단한 것 같고 그걸 누리는 내가 조금은 특별해 보이고요. 비싼 값 자체가 일종의 자랑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품이라는 걸 알아챈 순간 이 심리는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비쌀수록 오히려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표가 어제는 동경의 대상이었다가 오늘은 호구의 증거처럼 보이는 겁니다. 한번 깨진 환상은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여기엔 또 다른 피로감도 깔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카운터 사진 한 장 올리는 게 곧 나를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좋아서 먹는 건가?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려고 먹는 건가? 업계에 도는 이야기로는 오로지 인증샷 한 장을 위해 무리해서 예약을 잡는 손님도 적지 않았다고 해요. 보여주기 위한 소비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순간 그 한 끼는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허세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칸은 반값 할인이었습니다. 18만 원 받던 코스를 9만 원에 팔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원래 그 값이 아니었구나. 9만 원에 팔아도 남는 거였구나. 그렇다면 그동안 나는 도대체 뭘 위해 그 돈을 더 낸 거지?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그 한 방이면 충분했습니다. 한번 9만 원을 본 눈으로는 다시는 18만 원이 정당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등을 돌린 손님들이 그 돈을 안 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곳에 더 크게 썼습니다. 그 돈이 흘러간 곳을 따라가 보면 오마카세의 진짜 경쟁자가 누구였는지 비로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빠져나간 손님들이요. 그 돈을 안 쓴 게 아니었습니다. 경제에는 오래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동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마카세 카운터를 떠난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 끼 30만 원을 쓰려던 손님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오마카세 한 번에 30만 원을 쓸 바엔 그 돈으로 오사카를 2박 3일 다녀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통계가 됐거든요. 이 변화의 방아쇠는 엔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 돈으로 일본이 싸진 겁니다. 엔원 환율은 100엔당 8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2024년 초에 바닥 기준이었죠. 2026년 6월 현재는 950원에서 970원대로 일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엔저 기조는 살아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일본에서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진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2024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88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946만 명으로 늘었어요.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긴 겁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 집계 기준이죠. 괌 역시 하나가 통째로 한 해 동안 일본으로 건너간 셈입니다. 같은 시기 오마카세 검색량은 정반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경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체제입니다. 대체제란 같은 욕구를 더 싸게 채워주는 경쟁 상품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날 누리고 싶은 그 사치스러운 경험, 그걸 오마카세 말고 일본 여행이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마카세의 진짜 경쟁자는 옆집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표였던 거죠. 진짜 경쟁자는 인천공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여기엔 여러분의 지갑 사정이 깔려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보세요. 2025년 3분기 말 기준 1968조 원입니다. 빚을 가진 사람 한 명당 평균 9,721만 원 꼴인 셈이죠.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빚에 눌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씀씀이를 줄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소득 효과라고 부릅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쪼그라들면 소비가 따라 줄어드는 현상이죠. 그리고 줄일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게 바로 외식비입니다. 가구 지출에서 절감 1순위가 외식이거든요. 한 끼 30만 원짜리 사치가 1순위 타깃이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통쾌함기에 숨은 그늘을 봐야 합니다. 이 돈이 일본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우리 안방의 돈이 새어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해외에서 쓰는 돈이 늘면 관광 수지는 적자가 깊어집니다. 거품 낀 오마카세가 무너지는 건 통쾌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돈이 국내가 아니라 일본 상점가의 금고를 채우고 있다면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거든요. 내수가 텅 비어가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모든 식당이 다 무너지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같은 시간 정반대로 손님이 미어터지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뷔페 브랜드 애슐리입니다. 이 가게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매장이 59곳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기준으로 매장이 111곳까지 늘었습니다. 거의 2배로 불어난 거예요. 매장 하나당 매출도 약 33% 뛰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평일 점심 19,900원에 무제한입니다. 2만 원 한 장이면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곳을 볼까요? 동대문 엽기 떡볶이입니다. 이 회사 매출이 2024년에 1,230억 원을 찍었습니다. 창사 이래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대표 메뉴가 14,000원인데 무려 12년째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올릴 때 혼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가성비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의 마케팅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흥하는 게 가성비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반대편, 그러니까 초고가 시장도 멀쩡히 살아남았습니다. 서울 호텔을 보세요. 파르나스 호텔은 2025년 상반기에만 매출 2,029억 원을 올렸습니다. 반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서울 호텔들의 평균 객실 점유율은 2025년에 80%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10개 방 중 8개가 차 있다는 뜻입니다. 한쪽에선 비싼 오마카세가 줄줄이 문을 닫는데 또 한쪽 초고가 호텔은 손님이 넘쳐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모래시계 시장 또는 바벨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시장의 허리, 그러니까 한가운데가 잘록하게 빠져버리는 현상입니다. 초저가와 초고가, 위아래 양극단만 살아남고 어정쩡한 중간은 통째로 무너지는 거죠. 모래시계를 떠올려 보세요. 위아래는 넓은데 가운데는 가늘게 빠져 있잖아요. 딱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마카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진짜 최정상, 미쉐린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성비도 아닌 애매한 중간이었습니다. 모래시계의 잘록한 허리,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제일 먼저 쓸려 나간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마카세는 손님이 줄어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끊기기 한참 전부터 이미 무너질 구조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고정비가 큰 위태로운 뼈대 위에 과시소비라는 거품이 잔뜩 부풀었습니다. 그러다 신뢰가 깨지자 거품이 꺼졌고 그 돈은 일본 여행과 가성비 시장으로 옮겨갔습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동할 뿐입니다. 오마카세의 몰락은 결국 우리 시대의 모래시계 경제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첫째, 허세로 쌓은 브랜드는 반드시 들통납니다.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갖춘 장인만 살아남을 겁니다. 둘째, 이제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가격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가치를 보는 안목말입니다. 셋째, 자영업을 꿈꾸신다면요, 맛이나 마케팅보다 먼저 고정비와 구조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가게의 생사를 가르는 건 화려함이 아니라 그 숫자거든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건 좀 과했다 싶었던 소비는 무엇이었나요? 오마카세, 가본 만큼 값을 했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비단 오마카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수많은 자영업과 외식 시장이 같은 각본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업종이 어떻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지 그 돈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여주는 소비가 아니라 진짜로 누리는 소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